두 번째 장은 부동산 펀드 실무와 관련된 회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펀드의 준비 및 설정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란 선이 타임라인이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펀드를 준비할 시기에 이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펀드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물건 발굴, 공개 입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어느 강남에 어떤 오피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피스가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고 하면 이 매물에 대해서 중개법인이나 이런 회사가 저희들한테 이러한 물건이 나왔는데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이메일 등을 보냅니다. 그럼 그러한 이메일 등을 받으면 저희가 그 이메일에 대해서 어떤 CA라는 것들을 제출을 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 등을 넘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 다음 페이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건 발굴이나 공개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세빌스라든가 CBR이라든가 아니면 컬리어스라든가 젠스트메이트 이런 회사들이 거기에는 부동산 매입 매각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러한 회사들과 교류를 저희가 쌓고 있고, 그 회사들로부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에 대한 성향을 그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 물류, 골프장,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권형과 같은 비슷하게 마트나 극장 이런 것들을 제가 편입하고 투자해서 운용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의 자산을 선호하는지 평상시에 서로 이게 미팅 등을 하면서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에 어떠한 물건을 찾는다라는 것을 상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중개법인들 역시 지금 운용사들이 400군데가 넘는데 이 전체 운용사한테 전부 다 어떠한 매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와 매니저의 성향에 맞춰서 물건을 발굴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만약에 테헤란로에 오피스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오피스에 대한 매물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오피스에 대한 정보를 제3자한테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확약서를 일단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저희한테 다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물건에 대한 대략적인 IM을 저희한테 작성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입찰을 참여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렇게 받은 물건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피스니까 제일 중요한 정보는 임대차 계약 현황입니다. 일종의 렌트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임대차 계약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면 1년에 임대료가 10억이 들어오는구나. 그렇다면 그 10억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용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7억이 남는다면 거기에 만약에 캡 레이트를 4%로 할 거냐, 5%로 할 거냐, 7%로 할 거냐에 맞춰서 가격을 산정을 하는 그러한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된 거에 관련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제가 분석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되어서 향후 2달 있다가 입찰 참여를 하는데, 또는 한 달 있다 입찰 참여를 하는데, 입찰 참여할 적에 저희 회사가 또는 투자자가 어떠한 이렇게 크레딧 있는 레터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협의 등을 하면서 내부 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부 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를 해보자 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에 맞춰서 상품을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방문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일종의 자금 모집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금 모집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아까 입찰에 정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정식적으로 입찰일이 공개가 되고
그곳에 저희가 입찰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입찰에 20곳이 만약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 참여한 곳에서 매도인이 적절하게 3곳, 4곳 정도 되는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각 선정된 회사하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숏리스트 선정이라는 표현으로 저희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딜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숏이 누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거기 숏리스트에 누가 이번에 그 선정이 됐고 각각의 인터뷰 일정은 언제 되며 그들이 입찰 참여한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저희가 그 주변의 정보를 이렇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각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매도인한테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및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가 숏리스트에서 이번에는 A 운용사 저희 회사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끝낼 겁니까?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MOU 체결을 하자고 합니다.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하게 돼서 정식적으로 시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A라는 빌딩을 살 수 있는 운용사로 저희가 선정이 됐으니 이 빌딩을 살 수 있는 이 자금 모집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투자자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자께서는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이 중간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시장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주요 질문 등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지를 할 거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떻게 대응했을 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투자자하고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확인을 받게 되면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SPA를 체결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SPA를 체결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논의를 한 이후 만약에 10월 1일자로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자라고 하면 매도인하고는 매매 계약서에 대한 협의를 10월 1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고 부동산 펀드는 10월 1일자 또는 그게 너무 촉박하다고 느껴진다면 9월 27일, 28일 이러한 시점에 투자자에게 자금 납입을 요청을 해서 부동산 펀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또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투자라고 하면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투자를 해서 하는 투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의 단계가 있고 매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면 매입을 하고 보유를 했다가 매각을 하는 이 전 사이클을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운용의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한 3년이나 4년 있다가 그 자산을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 매매 대금을 회수하게 되고 회수된 자금을 가지고 투자자한테 배분 및 그 다음에 펀드를 청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이 표에 해당이 됩니다. 이 페이지의 타이틀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설정 프로세스 및 일정입니다. 가로 열고 실물 투자와 대출형으로 제가 나눴는데요. 통상 실물 투자인 경우에는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고 약 3주간의 기간에 걸쳐서 석 달의 기간에 걸쳐서 잔금을 치르는 일정이 통상적이며 매도인이 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밤을 새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약 한 8주인 2달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한 석 달의 시간을 확보해서 어떤 딜을 완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형을 표현한 것이 약간 그 초록 색깔 보이는 형태로 제가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실물 투자인 경우에는 제가 이 초록 색깔을 포함해서 파란 색깔이 포함이 돼서 총 11, 12주가 걸린다. 이렇게 기간적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단에 설명드린 거를 좀 더 세분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양해각서를 찍었다라는 과정, 그 앞부분에 있었던 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양해각서를 찍은 이후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해각서를 찍었다라는 것은 회사적으로는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자금 모집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만 확정을 한 거지 투자자들은 확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어떤 구조로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회사도 이러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렇게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된 자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오피스를 예를 든다면 자산실사가 되는 거고요. 만약 대출형 펀드라 하더라도 그것도 또 자산실사란 명칭으로 내용만 좀 다르지 비슷하게 실사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오피스를 매입한다는 가정하에 이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실사는 물리적 실사, 재무적 실사, 법률적 실사, 감정평가, 지적측량 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피스를 매입을 하는데 물리적 실사라고 하면 이미 준공된 자산이고 5년, 10년 또는 25년,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25년이 넘은 건물들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노후화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건물을 사기 전에는 겉모습을 보고 이러니까 나중에 한 20억 또는 50억 정도 들이면 충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가격을 뽑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한 물리적 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유하는 기간이 5년이면 5년에 각 연도별로 어떠한 비용이 들지 발전기를 바꿔야 된다든가 아니면 냉온수기를 바꿔야 된다든가 이런 여러 경우에 대해서 연도별로 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할지를 파악을 하는 것을 합니다. 이런 것을 물리적 실사로 하고요.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하는 업체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PM 관련된 회사에서도 이런 물리적 실사 업무를 하고 이거에 관련된 페이퍼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제공해 주기보다는 상당 부분 이러한 PM 회사를 통해서 물리적 실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무적 실사라고 하면 신용평가법인이 KPMG나 딜로이트 또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사밀이나 딜로이트를 통해 가지고 재무적 실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도 수입, 지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내부 회계사나 내부 직원들 통해서 얼마든지 뽑을 수 있지만 이거를 회계법인에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회계법인의 도장이 찍힘으로써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러한 숫자가 나온 것은 맞습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이 재무적 실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 실사라고 하면 이 부동산을 삼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했냐에 대해서 좀 더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건물에 어떤 타 소유자가 일부 경계 침범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파산된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건물이 실제로는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등기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법무법인이 김현장이라든가 세종이라든가 지평 이런 곳을 통해서 법률적 실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적 실사를 통해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이 맞지 않는다든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임차인이 앞으로 3개월 있다가 저희가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법무법인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법률적 실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는 크게 대출을 받을 적에 이 자산이 1,000억이다.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선순위 60%에 해당되는 600억, 그 다음에 중순위 한 20%, 25%에 해당되는 200억 또는 250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또는 투자자로 하여금 저희가 사는 가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신축으로 만약에 오피스를 짓는다고 하면 감정평가법인한테 향후 4년 있다가 준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 같은가를 물어볼 수 있는 미래가치평가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법인으로는 뭐 대일감정평가법인, 경위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등등 많은 감정평가법인들이 같이 협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 부분입니다. 강남행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강북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집원의 필지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 측량을 하게 되고, 지적 측량 같은 경우는 꼭 그 지적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측량을 의뢰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정식적으로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까 얘기했던 PM 관련된 회사에서 이러한 지적 측량이 명확하게 침범이 안 됐을 것 같은 곳에 대해서는 지적 측량을 지적 공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런 PM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지적 측량에 대해서 결과값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산 실사를 의뢰하면 약 한 3주 정도의 시간 안에 이러한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 3개월 안에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매 조건 협의는 1주차부터 뭐 3개월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물리적 실사 같은 결과물이 나와야 어느 정도 하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자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하자가 매도인으로 하여금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가격 부분이니까 가격을 깎아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매도인이 치유를 하고 매각을 하라든가 하는 이러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의 결과물은 빨리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매 조건을 협의를 하지만 그 외적으로 저희가 저희의 자본금만으로 건물을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출이 저금리인 시기에는 레버리지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주인 대출 약정 기간과 대출 계약서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호불호에 대해서는 그 대출 기간과 논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감정평가서를 기반으로 향후에 발생하는 수익 등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서 이자를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DSCR을 얼마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회계적 재무적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대출 협의 및 그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투자자 모집을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사 보고서가 나오면 이러한 실사 보고서를 모두 모집을 해서 저희가 투자자한테 보고할 IM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물론 MOU를 찍기 전에 투자자한테 가서 저희가 이런 상품을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투자자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한테는 실사보고서가 나온 5주차부터 가서 설명을 드리고, 투자자들이 통상 심의를 받는데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자 협의는 약 6주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6주의 시간이 있는 동안에도 계속 매매 조건을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신탁 약관, 그 다음에 상품 제안서에 대한 완성을 하는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확신이 든다고 하면 저희가 펀드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이 판매사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무수탁사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다 동시에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이러한 것들이 모두 마무리돼서 매도인한테 우리가 12주차에 매매 계약을 찍을 수 있다라고 확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매매 계약서 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날인을 하는 날 설명드렸듯이 펀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펀드 설정을 해서 투자자의 자금은 판매회사를 통해서 신탁업자한테 들어가게 되고, 저희는 매도인하고 만나서 매도인한테 얼마의 천억을 만약 지불한다고 하면 그거를 신탁업자한테 운용지서를 보내서 신탁업자가 그 1,000억 원을 매도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로 실질적으로 펀드를 설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내부적으로는 그 부동산 펀드를 만듦에 있어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가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투자팀입니다. 투자 전에는 투자 부동산을 검토하고 투자 방식, 시점, 가격 등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거는 제일 먼저 투자심의위원회에 가서 이러한 것을 준비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예비투자심의위원회를 한번 걸치고요. 최종적으로는 최종투자심의위원회를 걸치는 경우도 회사별로 많습니다. 예비투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분석한 걸 바탕으로 실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대략 이러이러한 수익률과 이러한 기간이 걸려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회의며 회사 내부에 갖고 있는 팔러시와 일치하는지 등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투자 관련 주요 현황을 점검하고 각각의 본부장들이 제가 준비한 상품에 대해서 리스크와 그에 대한 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 방법에 저희가 충실히 설명을 해야 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보완사항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 보완사항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희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돼서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마케팅 팀이라고 있습니다. 회사별 마케팅 팀이 있는 곳도 있고 투자팀이 직접 마케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케팅 팀의 역할은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고 상품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리서치와 컴플라이언스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투자 후에 좀 더 영향이 있는 부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후에는 부동산 펀드의 운용 및 관리, 청산 시점, 매각 방식, 매각 가격 등을 결정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취득, 보유, 매각 이 세 개의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각각의 보유하고 취득하고 보유하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컴플라이언스는 관련 법규의 위반을 매일 거의 점검하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 답사나 부동산한 대용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관리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이 해지할 수 있는 요인을 더욱더 발굴해서 소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리서치 부서가 있는데요. 리서치 부서는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로 현재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관리하는 AM 회사들하고 협업을 체결해서 관련된 시장 정보나 이런 걸 받기도 하고 또 리서치나 그 다음에 상품팀 이런 곳에 리서치 안에 있는 상품팀 이런 곳에서는 저희가 투자한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거나 유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채권 시장 동에 대한 검토, 회사 등급 평가의 변동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알려줘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운영 업무에 참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전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기간 동안에는 리서치나 컴플라이언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부서에 참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매각을 한 다음에 자금을 회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편에는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는 부동산 실무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트워크의 첫 번째 부분은 부동산 신탁회사. 저희가 대출을 했을 때 이 대출에 대한 것을 담보로 잡기 위해서는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부동산 신탁회사의 우선수익권을 발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담보권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실사, 저희가 아까 실사 업체 중에 법무법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등기를 하려고 하면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임대 수익을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런 세금계산서에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또는 부기 업무 등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설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처음에 나중에 개발형 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건축사나 도시계획 엔지니어링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인허가나 설계에 대한 도움을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회사, 감정평가법인, 정보제공회사,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법인,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고요. 보험 중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건물에
보험을 듭니다. 화재 보험도 들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펀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수익이 만약에 10억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불이 나면 이러한 수익이 안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 패키지 보험 같은 걸 들게 되고요. 저희가 뭐 메리츠 화재 보험이네 현대해상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각각의 회사를 직접 컨택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보험 중개인인 마시 등등에 하는 글로벌적인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보험회사들로부터 견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견적을 직접 받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해서 견적을 받으면 이들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어느 정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거에 대한 협조를 받고 싶어서 보험 중개업자와 협업을 하는 경우는 다수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손해사정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손해사정법인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산정하는 곳이 손해사정법인입니다. 당연히 실물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나 그 다음에 물 등에 대한 재해재난을 겪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이 발생을 하면 정확하게 손실이 어느 정도 났는지를 파악하는 손해사정법인이 그 현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불이나 물에 대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경우 제가 보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그 보험금에 대한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하고 싶어서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손해사정인을 별도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하면서 대응하는 이러한 것도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주요 키테넌트 부분은 저희가 건물 같은 경우에 임차를 해야 되니까 임차를 해야 될 회사 등을 저희가 찾고 발굴하는 것들을 부탁하는 그런 회사들과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